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한별아,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땅만 내 것이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네가 평생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땅은 회장님이 아버지 명의를 빌려서 신청한 땅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당첨됐어. 법적으로는 내 땅이야. 아버지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 눈 속에는 가족도 은혜도 의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200억이라는 숫자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여보, 정신 차려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래요. 저리 비켜. 우리가 죽으려고 한강에 갔던 날 우리 가족을 살려준 분이에요. 당신 빚을 갚아주고 살 집을 마련해주고 직장까지 준 분이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은인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돌리며 은혜는 은혜고 땅은 땅이야.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욕심에 눈이 멀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축구공 하나를 품에 안고 살던 소년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서송일의 고향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방은 두 칸뿐이었고 부엌 천장에는 늘 검은 그을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지붕 틈으로 물이 새어 양동이와 세숫대야를 방바닥 여기저기에 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굽혀 일했지만 추수가 끝나면 대부분의 곡식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지요. 식구들이 먹을 쌀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날렵했던 송일은 달리기를 잘했죠. 산길을 뛰어도 좀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과 공을 차면 누구도 송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송일아, 이쪽으로 차. 소년들은 논두렁과 밭두렁을 누비며 공을 찼는데 그중 송일과 가장 잘 어울렸던 소년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강한일이었습니다. 강한일은 송일보다 2살 많았고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대문과 넓은 마당, 곡식이 가득 들어찬 광과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강부잣집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강한일은 자신의 집이 부자라고 뽐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었지만 맨발로 뛰어다니는 송일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렸습니다. 한일은 공부를 잘했고 침착한 반면 송일은 성격이 활달하고 겁이 없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랐지만 이상하리만큼 잘 맞았지요. 송일아, 송일의 발을 떠난 공이 콜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함성이 들판을 울렸고 그럴 때마다 송일은 2팔을 높이 들며 나는 나중에 축구 국가대표가 될 거야. 송일에게 강한일은 단순한 부잣집질이 아니었죠. 형이었고 친구였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일이 강씨 집안을 특별하게 여긴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한일의 어머니 이정순 때문이었죠. 특히 이정순은 어린 송일을 친아들처럼 아꼈는데 나를 자꾸 마님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불러라. 송일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한일이 어머니면 너에게도 어머니지. 나는 네가 한일이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아들이 둘인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단다. 어머니, 나중에 네가 정말 국가대표가 되어 가슴에 태극기를 달면 이 어미가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쳐주마. 그날 밤 송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꼭 국가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편하게 모시고 강 어머니의 은혜도 갚겠다.
소년 서송일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소년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일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영동의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자 아버지는 한일을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로 보냈습니다. 한일이 서울로 떠나던 날 송일은 영동역까지 따라갔습니다. 한일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송일은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형, 서울 가면 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너를 왜 잊어? 서울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공부도 너처럼 공 잘 차는 친구는 없을 거다. 기차가 출발한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한일이 기차에 올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송일아, 건강해라. 형도요. 편지 꼭 보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일은 플랫폼 끝까지 달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나 꼭 국가대표 될게요. 한일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약속시켜라. 기차가 멀어질 때까지 송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송일은 더욱 혹독하게 축구 연습을 했죠. 새벽이면 학교 운동장을 달렸고 수업이 끝나면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찼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송일의 재능은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지역대회에서 여러 차례 득점왕에 올랐고 전국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 그를 지켜보던 감독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힘이 좋고 발이 빠르군. 조금만 더 다듬으면 큰 선수가 되겠어. 송일은 자신이 정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역 실업팀에 입단했고 마침내 국가대표 선발을 앞둘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 무렵 강한일은 서울의 명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했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송일에게는 또 다른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영동읍에 살던 양민희를 만난 거죠. 민희는 읍내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곱고 말씨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심지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영동읍에서 열린 축구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보러 오셨습니까? 예, 어느 팀을 응원하셨습니까? 민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송이 선수요. 그 말을 들은 송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이름도 아십니까? 영동에서 서송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희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골 넣으신 것 정말 멋졌습니다. 그날 이후 송일은 읍내에 갈 일이 없어도 자꾸 민희가 일하는 옷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일은 훈련이 없는 날이면 영동읍으로 나갔고 민희는 경기마다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 당신이 공을 찰 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마침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다가왔죠. 송일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전날 이정순이 직접 영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송이라,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 아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날인데 내가 와야지. 아직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네가 될 거라고 믿는다. 선발전이 시작되자 송일은 처음부터 거칠게 뛰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그러나 전반전 중반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고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 전체로 번졌습니다. 송일은 이를 악물고 경기를 계속했지만 소처럼 달릴 수 없었습니다. 공이 와도 한 발 늦었고 결정적인 슛은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송일은 벤치에 앉아 발목을 감싸 쥐었는데 잠시 후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렸지만 끝까지 서송일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대표 선발 명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송일의 귀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말을 걸었지만 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천천히 운동장을 빠져나왔는데 관중석 아래에서 이정순과 민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발목은 괜찮아요? 송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송일아, 괜찮다. 어머니, 이번 한 번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송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선수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송일아, 저는 실패했습니다. 송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일은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훈련에도 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버렸습니다. 송이를 절망에서 끌어낸 사람은 양민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이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송이를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송혜 씨, 송일은 벽을 보고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가요. 일어나요. 내 꼴이 보기 좋습니까? 일어나서 저 좀 보세요. 나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민이는 젖은 우산을 내려놓고 송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선수를 사랑한 줄 아세요? 아니었습니까? 저는 서송일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송일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가난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는 실패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민이는 송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실패자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럼 같이 찾으면 돼요. 같이요? 우리 결혼해요. 송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알아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요. 그래도 두 손과 두 발은 있잖아요. 당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미니 씨, 당신 혼자서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면 제가 옆에서 일으켜 줄게요. 민이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날 서송일은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의 슬럼프는 쉽게 끝나지 않았지만 민이는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만류에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신혼집은 낡은 단칸방이었고 가구라고는 작은 장롱과 밥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이는 불평하지 않았죠. 통일의 마음속에는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조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도 했고 물건을 배달하거나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민이도 옷가게와 식당을 오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식당을 해보는 것이 어때요? 식당?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식당을 차릴 돈이 없잖아.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조금 있어요. 서울 변두리라도 작은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 송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향에만 있어서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아니라 허름한 골목의 작은 방에서 살았지요.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나르고 밤이면 식당 일을 배우며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를 악물고 일했고 마침내 강남 대치동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송일은 애써 웃었지만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닐까? 민이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줄을 서면 그게 더 이상하죠. 임대료도 비싼데.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내놓으면 손님은 반드시 와요. 민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손님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민이가 만든 음식은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났고 송일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꽉 찼네요. 손님들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빈자리가 없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송일은 밤마다 매출 장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니야,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아직 멀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빚도 다 갚고 집도 살 수 있어. 서두르지 말아요. 조금씩 모으면 돼요. 그래, 이번에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을게.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자 하늘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 서송일과 양민희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나, 서한별입니다. 아버지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미니야, 아이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구나. 우리에서 한별이라고 지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처음 품에 안던 날 울었답니다. 한별아, 아빠가 너는 절대로 가난하게 키우지 않을게. 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가난하지 않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무렵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고 장사에도 성공했죠. 예쁜 딸까지 얻었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욕심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짧았죠.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아버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를 좀 더 크게 늘려보자. 엄마의 손이 멈추었고 가게를 늘리자고요? 옆 가게가 곧 나간대. 벽을 더서 합치면 지금보다 2배는 커져.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은 빌리면 되지.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은행 대출도 아직 남아 있어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가게를 늘리면 손님을 2배로 받을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모은 뒤에 늘려도 늦지 않아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아는 형님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잠시만 빌려서 가게를 확장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니 사채업자 말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엄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사채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 예전에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절대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이게 왜 욕심이야? 우리 가족을 잘 살게 하려는 거지. 엄마는 잠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모험보다 안정이 필요해요. 당신은 왜 나를 못 믿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가대표도 못 됐고 남들처럼 좋은 학교도 못 나왔어. 이제 겨우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라고? 만족하는 것이 왜 멈추는 거예요?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어. 엄마는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오래전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진 청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큰 식당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실패를 지워버릴 만큼 큰 성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엄마 몰래 고금리의 사채를 빌렸고 옆 가게를 인수해 벽을 허물고 식당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아버지는 넓어진 식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봐, 이제 우리도 큰 사장이야. 엄마는 웃지 못했죠. 여보, 정말 괜찮겠죠? 걱정 마. 손님이 더 많이 올 거야. 아버지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를 확장한 뒤부터 그렇게 많던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빈자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고 저녁이면 종업원들이 할 일 없이 서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새 식당이 생겨서 잠시 손님이 분산된 것뿐이야.
또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경기가 조금 나빠졌나 봐.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곧 괜찮아지는 일은 없었죠.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가 밤새 장부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숫자가 왜 이래요? 뭐가? 이자만 매달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장사가 회복되면 다 갚을 수 있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어린 나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품에 안고 괜찮아, 한별아. 아빠가 화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엄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고 빈 테이블만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송일 사장 어디 있어?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서송일입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더니 가게는 이렇게 큰데 갚을 돈은 없나 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벌써 몇 번을 기다렸는데. 남자는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차자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주방 안에서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를 안았죠. 이번 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가게만 가져가는 것으로 안 끝나. 남자는 아버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더니 알아들었어?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빚이 대체 얼마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얼마냐고요? 엄마의 울부짖음이 빈 식당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버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밀려났어요. 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도 집도 가진 물건도 모두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한강으로 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어두운 식당 한가운데 홀로 앉아 빈 의자들만 바라보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송일. 그는 식당도 잃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서송일 가족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송일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한강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송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년 전 가난한 소년 송일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운동화를 사주며 국가대표의 꿈을 응원했던 사람. 강한일의 어머니 이정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인 재회는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서송일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정순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 몇 년 뒤 200억 원짜리 땅을 둘러싼 배신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은혜는 과연 욕망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되는 두 집안의 새로운 운명.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